안녕하세요. 21의 생각 황혜랑입니다. 한겨레 21은 이번 주 한 가지 실험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고 이승영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와 누나 이아름 씨, 그리고 고 김웅기 군의 아버지인 김학일 씨가 안산 단원고를 출발해서 진도 팽목항, 그리고 8월 15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사를 집전할 예정인 대전까지 한 800km가 되는 길을 도보로 순례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21이 그 길에 동행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슬픔을 알아봅니다. 이번 730 재보선에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득중 무소속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25명의 동료와 가족의 장례를 치른 쌍용차 노동조합 지부장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단식을 시작한 지금 평택에서 한 국회의원 후보가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공명의 현장을 한겨레 21이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의 표지 이야기는 아픔이 평택에게, 슬픔이 김득중에게입니다. 이번 주 21일 생각에서는 조금 특별한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한겨레 21 기자가 아닌 게스트를 초청한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하는데요. 730 재보궐선거에서 평택 을에 출마한 김득중 후보와 그다음 김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 조국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제가 조국 교수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후원회장을 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쌍용차 문제란 게 통상 생각할 때 평택에 있는 어떤 공장에 국한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니다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해고 또 정리해고로 인한 그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들의 그 파탄, 삶의 파탄이란 것은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하고 오랫동안 제기했던 그 집단이 어딘가 쌍용차였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쌍용차 관련해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했죠. 근데 국정조사 합의를 했지만 역시 국정조사는 지금 사실상 공전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또는 둘 다 없거나,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돼야 될 문제다. 누군가 대신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고통을, 문제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원회장이시다 보니 후보가 해야 할 얘기들을 다 해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니, 뭐 또 하시면 되죠. 뭐. 네네. 또 하실 그러면 텐데. 저는 잠깐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나고 두 분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안하고 관련된 얘기들 나누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소한 질문부터 하자면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평택입니다. 평택에서 태어났고요. 네. 예,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삼덕초등학교라고 네. 있고요. 그 지역에 살고 청북면이거든요. 네, 네. 예, 청북중학교. 네. 그리고 이제 학교는 평택 시내에 있는 한강고등학교를 네. 나왔습니다. 형제나 뭐 남매 다 몇 명 되세요? 사실은 제가 9남매고요. 5남 4녀의 막내입니다. 네. 예. 집에서- 그렇다면 막내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보통 노조위원장 하시면 되고 장남인 경향이 좀 있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구남매 중에 막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쌍차에 입사는 언제 하셨어요? 93년도 12월 달에 입사했어요. 네. 그때 한참 이제 무소 신화가 네. 있을 때, 많은 이제 저희 그 93년도 입사 사본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12월 9일 날 입사를 했죠. 입사하실 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꿈이요? 소박하게 예. 쌍차에 들어간다. 때가 뭐,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공장이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평생 직장이 된 개념. 그래서 정년 퇴임 때까지 제 인생 설계를 좀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평생 직장에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 왜 파업을 하게 됐는가의 얘기를 한번 짧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미 이제 09년도 오기 전까지 쌍용차는 한두 차례 계속 그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희망퇴직으로다가 2006년도에 한번 떠났고, 또 중간에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공장 안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제 심리적 불안감이 되게 있었죠. 상하이로 넘어갔던 이제 쌍용 장차가 기술이 유출되고 사실은 이제 먹튀의 흐름들이 이제 거의 막 드러나는 상황이었어요. 아, 이대로 이 상태로다가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이거 앉아서 그냥 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당시 한상균 지도부를 많은 조합원들이 선택했고 선거 당시에 조직 팀장을 했었어요. 선거를 해보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 이제 그 한상균 2기 지도부의 조직적인 실장을 맡게 됐죠. 항소시법원에서 이 파업의 원인이었던 부당해고, 정리해고 자체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물론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노동자 활동이 정당하다, 그리고 부당해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마를 한 것입니까? 2월 7일 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 판결을 받았어요. 2월 7일까지 하면 근 이제 만 5년 정도 되는 거죠. 5년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이제 말 못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읍수하고 기대고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 결정의 순간에 우리 얘기를 살짝 밀더라고요. 지난 5년 그리고 최근에 2년은 거의 뭐 상복 입고 지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직접 나가자. 직접 나가서 우리가 주장하자.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자 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데서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걸 봤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이란 말만 들으면 뭐 우라가 터진다. 천불이 난다고 했습니다. 깊이는 막 속에서 천불이 난다 이런 말. 청문회도 이뤄지기도 했고 국정감사까지 됐어요. 2012년도 대선 공간을 앞두고는 이게 힘있게 쭉 빨려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얘기하면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도 박근혜 후보조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국정조사를 언급하기도 했고 공동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뭐 아예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다 아니면 공식적 자리에서 얘기할 정도로다가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사실은 끝나고 나서 언제 그냥 그랬듯이 싹 사라지죠. 새누리당 말고 그럼 새정치연합이나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도 비슷했나요? 19대 선거 때요. 본인들이 당선되면 이 쌍용차 문제를 최우선 문제 해결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서를 저희가 작성해서 후보들한테까지 다 보냈어요. 당시 제가 얼핏 기억으로 한 새누리당의 지역구 의원들을 포함해서 야당의 전체 의원들, 전체 예비후보들까지 다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조합원들끼리 막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 정도다. 이번 총선에서, 19대 총선에서 이것이 끝나면, 아, 이게 힘이 모아져서, 국정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우리 문제가 풀릴 수 있겠다는 이제 한 가닥 희망을 가졌죠. 그 결과가 어찌 보면 첫 청문회에서 사실 여야 구분 없이, 2009년도 쌍용장차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청문회가 끝나고 아무런 해결 없이 또 갔거든요. 2번의 국정감사 했었는데요. 이것이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회사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때뿐만, 그 순간만 모면하면 그냥 다 없는 걸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시 이제 우리 문제는 계속 제자리 걸음걷고. 정치는 법보다 앞서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쌍용차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정치인들이 법원 판결 나고 나면 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 역할 자체가 그게 아닌 거죠. 정치인은 법원 판결은 법원 판결이지만 정치인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법을 바꾼다거나 정책을 바꾼다거나 해야 되는데 피하는, 문제를 회피하는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 저는 생각해요. 현재 해고된 노동자들의 상황, 가족 상황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5년 동안 25명이 돌아가셨어요. 최고 많이 했던 데가 2010년도, 11년도 엄청난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상복을 입을 정도로 많이 계속 했어요. 상복 입고 몇 년 버틴 거죠. 완전 지역에서는 낙인이었어요, 낙인. 쌍용장차의 이력서에 쌍용장차의 근무 이력을 쓰는 순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실은 뭐 정규직은 꿈도 못 꾸고 이것은 뭐 워낙 우리 사회 구조가 비정직화되어 있으니까 꿈도 못 꾸고 비정직조차도 사실은 이제 이력서를 쓰지 못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블랙리스트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취업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망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먼 지방으로 가거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은 다 대부분이 흩어져 있었어요. 개인 파산은 뭐 제 주위에 뭐 비일비재하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에 대한 이혼율이 상당히 좀 높고. 작년에 이제 그래도 다행히 480여 명 동지들이 3월 달에 들어갔죠. 복직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동지들이
징계고자도 있고 정례고자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비정직 동지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신 분들이 187명이었는데 법원 판결 후에 지난 4월 23일로 좀 기억이 되는데요. 이때 한 분이 정례고자 법원 승소자가 또 돌아가셨죠. 파업 당시에 겪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이 이제 와라까지 만들어진 계기였긴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제 상처가 너무나 커서 사실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후보의 그 퇴직금도 지금 가압류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다른 그것도 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퇴직금이 가압류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당당하게 잘 버텨오셨지만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게 어떤 압박일까? 왜 사람들이 뭐 죽어나갔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고통을 우리 사회가 좀 같이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공장 바깥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회사 안 얘기도 좀 오늘 대의원대회도 다녀오시고 해서 쌍차 노조, 기업 노조의 관계나 회사 뭐 64% 성장하고 지금 판매량도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꼭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회사가 해고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회사 측하고 조정을 좀 몇 번 했었어요. 5-6번 했는데 조정하면서에 대한 제가 느낌은 이게 비용의 문제는 아니구나. 대상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쌍차에 있는 그냥 평노동조합 노조원이라 해야 될까요? 같은 경우는 만나보셨어요? 한번? 공장 안에 있는 분들요? 공장 안에 있는. 네. 그분들은 이제 뭐 정문에서 각 출입문에서 계속 만나니까요. 이 문제를 노사가 만나서 좀 대화로 얘기하자. 이걸 뭐 법으로 가지 말고 대화로 교섭하자, 얘기로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장 안에 동료를 상대로 해서 서명을 받았어요. 네. 각 출입문에서 자판을 깔고. 근데 놀랍게도 가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훨씬 넘게 이 문제에 서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진짜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에 대한 자본이 좀 힘 있는 권력자들이 노동자를 반으로 갈라 공장 안과 밖으로 이렇게 나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다시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최근에 2013년도에 사실 그런 희망들을 거기서 좀 찾고 있어요. 김병기 후보의 출마란 것이 단순히 이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무엇을 던지고 싶은가. 사실 이제 죽음을 끝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목숨 뺏는 정치 끝장내겠다. 그리고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 어떤 정치? 살리는 정치. 그리고 노동자가 중심에 서는 그런 정치. 평택을 삼선 의원 출신 정장선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지난 5년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가장 이제 저희가 버티고 그리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해줬던 분들의 연대의 힘이 있었어요. 그 속에 그 연대를 함께 해줬던 분들이 대부분 고통받고 탄압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연대라는 것은 그런 연대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 정책 연대, 뭐 야권 연대 이런 것은 전혀 고려의 문제는 아니고요. 끝까지 저는 완주하고 갈 생각입니다. 보통 시민으로 입장에서 냉정히 좀 보게 되면 저를 포함하여 지지선언을 하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들이 평택 시민이 아닌, 즉 표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체 진보 진영, 언론 또는 뭐 이런 차원에서는 관심이 많이 있는데 평택시 차원에서는 어떠한가 제가 궁금합니다. 지역은 이제 양당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새누리당도 유일동 후보가 됐는데 이 후보도 되게 나이가 어려요. 처음 하는 거고. 근데 시골에 가면 사실은 유일동 그러면 누구야? 그러면 새누리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김득중 그러면 어디야? 무소속이야.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 한 주에 계속 이제 현장을 좀 다녔어요. 안도 한라, 뭐 오늘 쌍용, 내일은 이제 기아차 화성지회를 좀 방문하는데요. 인지도한 것은 사실은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하고. 그래도 뭐, 후원회장님 그러죠. 뭐, 주위에서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이게 잠재되어 있다. 어느 순간에 정치라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 나는 그냥, 믿고 있어요. 가장 슬로건을 보면 이제 함께 살자 아닙니까? 함께 살자. 이거 상당히 이제 우리 2009년도 그 당시 아침,
그리고 오후 저녁 문화제 하루에 한 3번 정도를 계속 예, 집회와 문화제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때 계속 외쳤던 것이 그거였어요. 그때 해고는 살인이다. 네. 뭐 이런 거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함께 살자. 사실은 그 공간에서 만들었던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기려고 하는 이 희망에 뭔가를 움켜쥐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막 이렇게 뭉클할 정도인데 함께 살자라는 그 뒤에 보면 함께 살자는 삶의 방식이 있다 하면 그렇지 않은 또 삶의 방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평택을 보면 각종 개발 이제 공약 또 계획들이 막 발표되고 뭐 평택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시민들 뭐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개발되면 뭐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시민들도 욕망이 있고 그걸 또 욕망을 자극해서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정당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 후보께서 갖고 있는 생각 어떠신가요? 두 가지 사항이 하나 있죠. 하나는 이제 그 대치리 미군 기지 문제.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제 도시 고덕 그리고 산업단지 되는 삼성, LG가 들어오는 곳인데 자료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4년 동안 매출액하고 순이익이 크게 늘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한 23%를 좀 넘는데요. 고덕 국제 신도시하고 진이 2단지 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삼성전자는 한 3만 개 그리고 LG전자는 5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면서 지원 요청을 해요. 삼성과 LG는 도로부터 예산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한 6년의 상황으로 보니까 구주정과 정예고 희망퇴직으로 떠나신 분들이 평균 한 80만이 넘더라고요. 3만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계약 해지, 비정규직으로에 대한 삶도 그렇게 돼요. 한 89만 정도 돼요. 합치니까 근 178만? 뭐 이런 상황으로다가 통계가 나오고 어제도 이제 지역 그 주부들 이렇게 좀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표를 뭐 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고덕이라는 곳이 삼성과 LG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채용되는 창출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면 그리고 고용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사실 그들이 이 지역에 나와서 주머니가 열리겠느냐. 저희는 이제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 살리는 쌀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세와 이 저지 문제를 주요하게 또 얘기되고 이번에 이제 다행히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평택도 좀 뭔가 아직 이제 고교 편준화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혁신 교육 지구로서에 대한 이것을 좀 더 확대, 강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또 하나 이제 빠지고 있던 건 선배 가압류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저희도 한 47억의 이제 선배 문제가 걸려 있고 지금 재판이 시작됐어요, 다시. 뭐 그거 보면은 뭐 연 이자가 계산해 보니까 9억 8천만 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당 10만 원인가. 그 뭐 우리가 만져볼 돈입니까? 사실 평생 뭐 어떻게 해도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다가 했던 돈인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대상자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전 세계 뭐 찾아봐도 이런 선배 가압류에 대한 약법이 없더라고요. 이 문제도 반드시 좀 해결될 문제다. 요번에 그 개소식 때 용산 참사 유가족들, 강정 주민들, 밀양 할배 할매들 뭐 이렇게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사실 이제 출마를 그 결정한 게 했던 이유 중에도 하나이기도 해요. 사실 대한문에 올라와서 2년 동안 같이 생활했잖아요. 스카이엠 나중에 이제 전장현까지 스카이엠 제 이렇게 여기서 같이 좀 했었는데 2년 동안 끈끈했어요. 사실은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명평화 대행진도 같이 하고 뭐 흔쾌히 이번에 사실은 이제 연락을 드리니까 흔쾌히 좀 달려오셨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그 공정 작가와 연락이 됐어요. 공정 작가님도 아주 뭐 참 지지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지지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미남이잖아 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화면이 나갈 거니까 이 미남 김덕중 후보가 얼굴에 10꽃이 폈습니다.
아니요, 한 1년 전만 해도 되게 꿀피부였어요, 제가. 예, 그때는 이제 몸무게도 좀 많이 12kg가 빠졌어요. 예, 지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때도 사실은 좀 되게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사실은. 과연 내가 좀 해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조직의 결정이고 지부장 당신이 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내부 결의이기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제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잖아요. 그 힘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사실은 어깨가 더 무거워요. 어제는 제가 이제 낙천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신경이 되게 쓰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좀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어깨 무거움 뭐 이것들이 있는데 전 극복할 수 있고 예,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평택은 무엇입니까? 태어나고 또 공부하고 했던 이제 의미도 좀 있고 또 20대에 사실 쌍용차 입사해서 청춘을 또 바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또 일에 대한 보람도 찾고 또 그 속에서 서로 선후배 관계들을 뭐 대인관계 통해서 공동체를 확인했던 곳도 평택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에 대한 정말 살떨리는 이런 국가 폭력을 온몸으로 다 받았던 곳도 평택이기도 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절박하게 절실하게 또 느끼게 해준 것도 평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해 오셨는데 못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이거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꼭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저쪽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이번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제 쌍용차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쌍용차 문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이 과제들이 상당히 커요. 쌍용차 문제 해결이 사실 우리 사회에 축적되어 있는 이 문제들 풀어가는 저는 초석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제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의 의제를 전면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이제 정리하고 비정규직 노조 탄압으로 다 지금 현재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사투쟁을 겪기도 하고 또 고공농성을 지금도 이 순간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멀리 국책사업이다 제주강정, 밀양, 뭐 용산 뭐 이런 국가의 어떤 이런 폭력 앞에 죽음이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쫓겨나고 탄압받는 많은 이제 민중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뭔가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 선거구간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당당하게 외치고 그래서 표를 뭐 저희 김육중을 몰아주셔라고 하는 이제 구걸의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 아니라 이 세월호 전국에서 정말 행동을 나서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역으로 탄압받고 있고 죽음의 이 전국 속에서 수많은 아파하는 이분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함께 행동으로 더 나서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지난 5년 투쟁 과정에서 그 속에 우리 정치인은 없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정치가 어쨌든 서민들, 노동자들 편에서 뭔가 얘기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구간에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선거를 좀 임할 생각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그 힘을 바탕으로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생각입니다. 많은 지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혹시 저는 저거 보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 이제 평택이라는 지역 이름을 이제 보았어요. 봤더니 평자가 평등할 평자에 연못 택자더라고요. 그 평택이라는 곳이 이름 그대로 이제 공평하고 평등하고 형평이 관철되는 그런 연못. 거기서 각각의 사람들이 거기서 따뜻하게 재밌게 놀 수 있고 물장구 치고 헤엄치는 그런 연못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실현되는 연못이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일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일하는 사람인 김덕중 후보를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을까. 김덕중 후보 부탁드립니다.
쌍용차가 사회에 남긴 아픔이 지난 6년 동안 뭐 25명의 동료가 떠나가고 아픔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란 봉투라든지 와락이라든지 새로운 시민사회가 서로의 아픔을 껴안을 수 있는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겨레 21이 이번에 730 재보선 선거에서 그 김득중 후보 평택을을 주목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네, 좋은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원주 캠퍼스 동문들을 원세대, 그리고 편입생을 오류품으로 비하한 연세대학교 익명 게시판의 글이 한겨레 21 기사를 통해서 소개되면서 SNS상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는 학내 카스트 제도가 단지 연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스카이 혹은 지잡대를 나누는 이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겨레 21은 이번 주 대학 독립언론 네트워크 학생들과 함께 밀양으로 밀양 농화를 떠났습니다.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농화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다음 주 한겨레 21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황혜랑이었습니다. 아, 그래. 신선하다. 노동자 후보. 노동자가 노동자 얘기를 그동안 해준 저 후보가 없고 정치인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래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자. 대공장을 다니든 아니 작은 그 사업장을 다니든 아니면 비정규직을 다니든 똑같더라고요. 고용의 불안은.